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최고 권력자의 임기 말 레임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2022년 4월 30일까지지만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계산을 해서 이제 1년 7개월밖에 사실상 남지 않았습니다. 1년 7개월 남겨둔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이 시작됐다. 이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가 발을 절면서 뒷동거리는 모습인데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권력이 뒷동거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비서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구성원 그리고 여당인 당대표를 비롯한 핵심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 3자가 단단히 결합이 돼 가지고 빈틈없이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서 또는 대통령 공약을 수행하는 데 일로 매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이르러서 그 결속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금이 가기 시작했다. 금이 가기 시작한 현상을 균열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북 등이 이리저리 갈라진 형국, 그처럼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더 악화되면 틈새가 더 넓어져 버린, 더 넓어지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불행한 결말을 맺으면서 퇴임하게 되는 결과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신호가 온 것은 민주당입니다. 지난 주일에 노웅래 의원, 마포 출신 노웅래 의원이 야당이 아무리 태클을 걸고 폭력을 쓰더라도 그건 작은 폭력이고 집권당이 다수의 힘을 믿고 의회 폭력의 방법으로 모든 걸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건 민심에 거역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용기 있는 발언인데 물론 48시간 후에 친문 세력으로부터 두들겨 맞아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과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러나 그가 한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내심으로 그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이후에 이번 주에 들어와서 박용진, 진성준 이런 의원들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이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또 익명으로 대통령의 홍수가 절정에 이른 시기에 왜 하필이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설치했던 4대강에 대해서 말하자면 핑계와 시비거리를 찾아서 4대강 때문에 이 홍수가 조절 안 됐다. 진상조사를 하라. 이것도 홍수가 진행 중에 이 말 한 거, 핑계거리를 찾는 거, 이거 민심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일이다.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23번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값이 안정되고 잡히기 시작했다 하고 말도 이게 전세 값이 어제 다르고 오늘 아침 뉴스에 또 달라.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대통령 함부로 얘기함으로써 민심을 거역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이런 공개 이름을 밝히거나 또 밝히지 않은 의원들이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구정궁궐에 갇혀서 민심의 정확한 소리를 듣지 못한다. 따라서 청와대 참모진들도 이게 무능하거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난 주말에는 민정수석 비서관 김조원 씨가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게 된 동기는 그가 강남에 두 채의 집을 가졌는데 기한 내에 처분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불응했다. 그래서 비서실장과의 사이에 감정적 앙금이 있어서 티격태격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가 그만둔 방식입니다.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불참하고 그리고 기자들 앞에 못 나서면 문자로라도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신세를 졌다. 그러면서 덕담으로라도 이번에 물러나는 소통수석은 역사 이래에
최고의 깨끗한 정부에 봉사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을 남기고 그만뒀어요. 그 말 저에겐 사실 웃기는 얘기인데 그 민정수석이라는 분도 자가 뭔가 덕담을 하고 물러서는 것이 관행이고 그럴 법한데 그는 또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었고 그런 분인데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가 한 그 행동은 어디 두고 보자. 내 집 두 채 가졌다고 그걸 시비를 걸어? 그래 부동산 정책의 모든 실패가 김종원이 때문이야? 그래 나를 이렇게 팽개치듯이 이렇게 할 수 있어 너희들이? 거기에는 대통령에 대한 감정도 아마 틀림없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원 씨가 그만두는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제 아는 사람들도 지금 제가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김종원이라는 사람이 물러서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핵심 참모가 벌써 레임덕에 걸린 대통령을 대통령 만만하게 본 것이죠. 두렵고 무섭게 본 임기 초 같으면 그만둘 때 그런 방식으로 그만둡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이미 균열 현상이 녹아났다. 정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각은 겉으로 표는 나지 않지만은 장관들 그리고 밑에 차관과 국장들의 생각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만일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책임을 추궁당할 만한 일은 절대 이제부터는 하지 않는다. 거기에 꼬리표가 붙으면 다음 정권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문책당하고 적폐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이제 팽배해졌어. 자, 청와대, 민주당 그리고 내각 고위공직사회가 이제 확실히 레임덕 현상에 빠져들었다. 거기에다가 관변 여론조사 기관 어제 발표된 바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다. 어떻게 그래 딱 40%를 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래 40%라고 그걸 일단 긍정을 한다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투표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의 득표율은 41, 전체 유권자 중에 득표에서 32%. 제 짐작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 32%보다도 지금 밑으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변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마저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늘 아침 뉴스에 의하면 뭐 리얼미터인가 거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래통합당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관변 여론조사 기관도 이미 레임덕 균열 현상이 왔음을 이게 보조 자료로 입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레임덕은 시작됐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아주 늦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에 13명이 송철호 시장과 그리고 한병도 정무수석,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등이 기소될 그 무렵에 이미 레임덕은 저는 왔다고 봅니다. 이게 표면화되지 않고 한 1년 뒤에 늦게 온 것은 민망하지만은 이 미래통합당 탓이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미래통합당을 탓해야지요. 그리고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어디든 간에 정권 핵심들은 미래통합당에 고맙게 생각해야지요. 이 무기력하고 야당답지 않고 그냥 무찔러도 그냥 찔러지는 이 야당 때문에 레임덕이 이 늦게 발현이 됐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점에 있어서는 야당 복이 있었다. 그 야당에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해야죠. 그 무능하고 무기력한 야당 때문에 레임덕이 늦게 왔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이제 확실히 왔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말을 끊어버리면 과거 정치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박찬종 TV에서 야당과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질책하는 말을 계속해 온 사람으로서 좀 무책임하기 때문에 오늘 이 화두에 대한 결론으로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을 좀 더 완화하고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임기 말을 맞이할 수 없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오게 된 그 직접적 계기로서는 2017년 5월 10일 취임하면서 헌법적 서약을 한 그 핵심적을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좋은 말이 다 있지요. 모든 국민을 포용하겠다.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포용하겠다. 포괄적 좋은 말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하겠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 가운데도 훌륭한 인재는 기용해서 쓰겠다. 수시로 기자회견하겠다. 우선 요 세 가지만 했더라도 저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예방됐으리라. 그리고 덧붙여서 박근혜 정권 말기에 통과돼서 임명됐던 특별감찰관을 문 대통령은 취임하고 지금까지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취임 때 약속한 것에다가 그리고 특별감찰관까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친인척과 수석비서관들을 감찰하는 것이니까 이석수 초대감찰관 물러선 이후에 지금 계속 공석있죠. 3년 넘게. 그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지금 말씀드린 야당과 소통하고 수시로 기자회견하고 이랬다면 울산시장 부정선거는 예방됐으리라. 왜 예방되느냐? 특별감찰관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라는 게 순전히 청와대 내에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비서실장을 필두로 그 공소장 보세요. 전부 청와대 관련자들이 문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틀림없이 눈과 귀를 밝혀보면 이 일이 보였을 거예요. 그럼 초기 단계에 대통령에게 각하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고 경고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수시로 했다 그러면 1000명이 넘는 기자가 등록되어 있는데 미국 백악관처럼 대통령 기자와 수시로 접촉하는 것이 상례가 됐다고 한다면 대통령 귀에 거슬리더라도 대통령님 울산 경찰청장이 이런 무리한 일을 하고 있고 그 병원에 누구누가 있다라든지 이거 기자회견장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예방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헌법적 공약을 한 그 중요 부분을 아주 망각해 버렸다. 아주 망각하고 소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레임덕이 왔다. 자업자득이지. 자업자득.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 수 있습니까? 문 대통령. 자, 그러면 그 초심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기는 지금 어렵게 돼 있고 아마 그 결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현재 선택 가능한 것, 그것도 아주 용단이 필요해요. 용단. 한 것을 몇 가지를 이렇게 해보면 레임덕이 완화될 거 아니냐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1. 부동산 정책 실패는 오늘 현재까지는 김조원이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그 김조원이라는 사람이 그만두고도 아주 억울한 얘기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김조원이가 강남에 두 채 집 가진 그 한 채 팔아라는 거 제때 안 팔려가지고 부동산 정책 전체를 망가뜨렸다. 이런 꼴이 되어버렸거든요. 23번째 정책이 올 때까지 23번의 실패가 계속됐다고 한다면 그 책임져야 할 사람이 수도관이죠. 부총리, 건설교통부 장관을 비롯해서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비서관, 그리고 총리, 또 연관된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됩니다. 장관 몽땅 갈아치웠어요. 총리도 갈아치워버렸어요.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돼요. 그 거국내각에는 필수적으로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경제 실패에 책임진 강요 전원에 법무장관도 반드시 끼워야 돼요. 추미애 법무장관 반드시 끼워야 돼요. 그가 한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게 대통령 뒷배를 믿고 그 옹호를 받았는지 그가 한 검찰 개혁은 완전히 개혁 대상인 개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까지 포함해서 몽땅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됐다. 그리고 거기에 다 맡겨버렸어요. 대통령에. 남은 임기 여러분들이 다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일해달라. 아주 이렇게 한번 맡겨버리세요. 제가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거국내각 구성을 위해서 제야의 적임자를 찾아서 삼고초려를 해도 선뜻 나설 사람이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이면 나설 수 있겠죠. 그건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게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국내각 구성을 하기 전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두 사람은 이 세트입니다. 세트.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초치해가지고 이견을 한번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아니 국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상대하고 그럴 일이냐. 지금 이 산더미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당당하게 대통령 면담해서 면담을 하라 한데도 이 요지부동이에요. 문 대통령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진해서 좀 오십시오. 그래 보십시오 한번.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가령 내가 거국대학을 구성하겠다. 미래통합당에도 응해주겠느냐. 이런 걸 한번 수기해 보십시오. 소통해서 한번 수기해 보십시오. 둘째로는 공수처 설립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설립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공수처 설립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의 은사인 허영 교수가 작년 10월 문화일보에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위헌인 법률에 의해서 공수처가 발족된다. 이거 유령기관이다. 어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알고도 이걸 강행하려고 하느냐. 여기까지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발족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이 퇴임 후에 그로부터 보호받는다 보장 없습니다. 민심이 들끓게 되면 공수처는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가지고 공수처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레임덕이 심화되고 정권이 바뀌는 순간에 그 공수처는 사실상 분해가 돼가 무슨 공수처에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무슨 야당 의원 누구가 피의자다 오라가라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하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왜? 이게 본시 위헌인 법이고 사실 유령기관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통령이 체면이 있지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 발족 반대한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 봐요. 그냥 내버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추천을 안 하고 거부하고 있으면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 아, 대통령께서 말이죠. 특별감찰관법에 의한 특별감찰관을 3년 전에 임명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법이 살아있는데 그런 식으로 공수처를 발족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장담은 할 수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얘기한 거 이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후일이라는 게 멀지 않지요. 1년 반, 2년 뒤 어떤 현상이 벌어질는지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걸 포기해야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헌법적 공약한 것 중에 수시로 기자회견 한다 하는 거예요. 정말 때늦은 감이 있고 그리고 민망스럽고 어색하기 짝이 없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매일은 아니라도 제발 수석 보좌관 회의하고 국무회의에서 이걸 보고 읽는 이건 지금부터는 하지 마세요. 기자회견 안 하더라도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건 대변인이나 관계 장관을 통해서 발표하게 하세요. 기자회견 하기 싫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수석 보좌관 앞에 앉혀놔놓고 장관들 앞에 앉혀놓고 그 너머에는 국민들에게 이걸 읽어대는 거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 약속 위반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늦었지만은 지금부터 한번 기자회견을 수시로 해보십시오. 수시로 한번 해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을 맞이해서 어떤 처신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